자, 이제 주제 토론으로 가서 팀별 제출이었고 7가지 토론 주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번엔 팀별로 할 텐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심성 모형을 가지게끔 해서 중대한 실수나 사고를 갖다 유발하게 만드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례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가진 심성 모형이 어떤 것이었고 왜 그런 잘못된 심성 모형을 가지게 되었을지 설명하여 보자.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심성 모형이랑 이 교재가 뭐였냐면은 이게 아주 유명한 케이스예요.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 포토맥 강에서 강 하류에서 경비정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은 이거였댔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뭐였냐면 경비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항구는 말하자면은 다 귀향하는 배들이 많은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앞에 보이는 배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뿐더러 어선 모습이었어.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이 배가 해안 경비정이 생각했을 때 이 배도 우리랑 같이 항구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다이나믹한 모델을 만들었어. 함장이. 그랬는데 실제로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배가 아니라 마주오는 배였어.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인명사고를 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을 갖다 보면서 그 여러분들 그 레이더를 보면은 레이더 자체는 굉장히, 혹시 공군 갔다 온 사람? 레이더 병한 사람? 레이더 봤어? 네, 저 해안에서. 해안 레이더 봤어. 별로 잘 안 보이잖아. 그거 보면은 거의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저걸 보고서 어떻게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나 싶다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게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삶이 가지고 있는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 사용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 경험이라는 건 이제 우리 디지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사용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가 실제 케이스에 어떤 게 있겠느냐? 선정된 팀은 최인영, 권서연, 장영진, 전민지, 조은샘, 한민지, 배진. 자,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저희가 이 사례를 조사하는데 되게 많은 토의를 했어요. 어떤 사례들이 적합할까. 근데 그 중에서 나온 사례가 신호등인데, 이제 저희가 신호등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에 포커스를 맞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대한 실수나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데 이제 좀 더 거기에 중심을 실어서 이 사례를 고르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 신호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월 30일자로 이제 좌회전하는 그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초록색 신호등 좌회전하는 화살표를 보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은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무의식 중에 화살표를 보면은 좌회전을 한다라는 그런 심성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제 국제의 그런 사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심성 모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오게 되고 그들에게 되게 당연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게 충돌을 일으킨 거죠. 빨간색이 먼저냐 화살표가 먼저냐. 근데 이제 저희는 화살표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많아서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서울에 적용된 사례들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경영학과 황준식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가 이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다가 어떤 사람들이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것에 달라가지고 결국 폐지를 한 경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가끔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도입이 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기존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냥 밀어붙여서 정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구체적인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딱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이 포인트에 맞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되고 어떤 포인트에 딱 있어서 이게 아니면은 뭐 안 적응되고 이렇게 딱 그 포인트를 집을 수는 없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쉽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이렇게 접할 때는 되게 워낙 자주 변하고 우리가 그런 적응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체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심성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몇 년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체계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네,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빨간색 화살표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 모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분 코멘트에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교통 신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보고 바로 행동을 취한다는 직관성을 굉장히 잘 떼야 되는 서비스인 만큼 사람들이 그 직관적인 거에 반응하는 습관은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갑자기 표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수들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거부 반응이 오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에 우측 통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측 통행의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오랜 시간 되었지만 결국 정착이 됐잖아요. 근데 우측 통행과 교통의 차이라면 우측 통행은 사실 우측 통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런 교통의 경우는 바로 즉각적인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심성 모형을 개선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됐다가 폐지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심성 모형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오랜 시간이지만 걸리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교통 체계에는 그런 트레이닝 시간의 과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폐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김승현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달라진 체계로 원래 좌회전 후 직진이었는데 요새 거의 직진 후 좌회전 신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적용이 되었는지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 이게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팀에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가 봐. 질문해도 돼요? 맞아, 하세요. 네.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위험할 줄 알면서도 굳이 맨 처음에 저거를 도입했던 이유는 뭐예요? 국제적으로 다 네. 한색 신호등이 원칙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화살표 모양이 이 국제적으로? 바뀐 게 원래는 초록색 화살표 하나만 있어서 4로 된 거 있잖아요. 화살표도 3대를 갖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데서는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격대는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힘드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주 좋은 주제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두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거나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매우 쉽게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사용자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제품이 뜹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상품을 기획을 하거나 서비스를 갖다 기획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만 조금 더 생각해 주면은 우리 제품이 완전히 뜹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바쁘고 신경이 없어서 그렇지만 요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우리 서비스가 확 뜹니다. 그때까지만 돈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만큼 실현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바꾼다. 특히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바꾼다. 이거는 매우 어려웁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게 어려워서 심지어는
이 persuasive technology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설득하는 테크놀로지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내추럴하게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건강에 좋고 뭐 사회에 좋고 뭐 환경에 좋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술들.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스탠포드의 HCI 그룹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렵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어텐션이 안 가는데 억지로 이 시스템을 갖다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초록색 화살표가 펴져야지 좌회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제 표준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화살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텔레비 조금 봤으면 이게 국제 표준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테니까 별 헷갈리지 않고 아마 좌회전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 기획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지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된다. 그럼 우리 사업 뜹니다. 그럼 그 사업은 안 뜨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사람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습관이나 이런 행동 방식이나 멘탈 모델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그 바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뀌는 노력을 한 베네핏이 바꾼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회전 신호를 갖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좌회전하는 신호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그 나의 인식 모델을 바꾸려면 내가 그걸 인식하느라고 더 노력이 들어가잖아. 저건 빨간색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저거 좌회전 해야 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노력이 들어간 그 사람한테 베네핏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꿈으로써 안전도가 더 높아졌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연료를 갖다 더 절약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베네핏이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바꾼 그 베네핏이 그 노력을 들인 사람한테 가야 돼. 대부분이 왜 망하냐면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노력을 기움으로써 바뀌어진 것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기울이를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꾼 노력에 대한 베네핏이 그 행위자한테 직접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예외가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화장실 한 줄 서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뭐 공익 광고 캠페인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화장실 앞에서 한 줄로 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딱히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람한테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가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 항상 그게 정확히 돌아가는 거를 뭐 사실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주 좋은 예인데 엊그저께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저 마스터피스 시리즈 듣는데 한 줄로 섰다가 끝까지 순서 못 찾아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다 한 줄로 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한 줄로 섰었을 때 내가 이 한 줄로 쓰는 게 찬스에 따르는 럭을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나서부터가 먼저 화장실을 먼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한 줄 서기가 훨씬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간접 흡연 같은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베네핏 받는 사람하고 그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 다르게 되면은 쉽게 정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쉽지만 러너스업을 보게 되면은 여기 권기성 팀에서는 옵티머스 LT2 돌아가기 버튼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든다. 내가 이거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보려고 LG전자에 얘기했어. 한 대 가져오라고. 네, 다음 주에 가져오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나는 LT2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팀은 이름이 되게 멋있어. High Capability Imagination. 멋있지 않냐? HCI. 네, 이거 이름 누가 지었니? 야, 왜 이름 하나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지었고 특히 또 좋았던 거는 이 영상 통화라고 양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QQ의 영상 통화하고 녹화 재생이 보이는 거는 똑같은데 실제 기능은 다르다는 거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손조이 해가지고 잘못된 심성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갖다가 했다.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내 페이스북에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다가 프로파일 정보를 갖다 바꿨어. 거기 보니까 결혼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혼했다라고 페이스북 내 홈페이지 정보를 바꿨어. 그랬더니 그게 결혼을 오래 했다가 아니라 방금 방금 결혼했다 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나한테 너 이거 무슨 일이냐 갑자기 갑자기 있지 재혼을 했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달이 되더라고. 비슷한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9호선 환승 게이트 이것도 좋았고요. 어벤져스의 전기 스위치, 그 다음에 모이조 다운로드 웹사이트 크롬하고 익스플로러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오세요. 자, 동일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자 모형과 사용자 모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최근 사례를 선정하고 이 두 가지 모형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자, 안성준, 이태승, 정인탁, 정소연, 장민옥, 강경민, 김혜영.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 사실 어떻게 보면 A-1 문제랑 그닥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 이 주제를 1번 문제로 가져가야 되느냐, 잘못된 심상 모형 때문에 된 사례로 봐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중대한 이제 사고가 아니라서 A-2로 돌리는 것도 좀 있고, 처음에 또 개발자의 의도에 대한 생각들도 좀 고려를 해서 그 두 번째 문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배가레이서의 볼륨 조절 버튼은 이제 가로로 돌렸을 때 원래 이렇게 항상 정방향으로 있을 때는 위의 방향이 이제 음량을 크게 하는 버튼인데, 이걸 이렇게 좌측으로 기울였을 때는 중력 센서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측이 더 크게 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개발자 입장에선 이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고 이제 저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폰들도 그렇고 실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 대부분 그 폰들이 고정된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눕히더라도 왼쪽 원래 사용하던 위에 쪽 버튼이 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배가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이제 소리를 줄이려다 갑자기 크게 듣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사용자와 개발자의 이런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개발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기기를 뭐 만들어주거나 하면 이제 그 사용자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부족했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 제공이 확실히 되지 않고 미흡했던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럼 개발자가 가로로 바꿨을 때 저 버튼 위치를 바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분명히 그 사람들도 그게 더 사용자에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바꾼 걸 텐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새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중력 센서가 달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력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그냥 원래대로 그 버튼을 이용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는 중력 센서가 개발되면서 눕혔을 때 폰에서도 이제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버튼을 바꾸면은 사용자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발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질문에 보충을 드리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울였을 때 오른쪽이 대부분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바꿔서 저렇게 장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울여도 예전에 그 쓰던 버튼이 그대로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 차이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거였는데요. 그 중력 센서랑 이 버튼이 바뀌는 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저 생활디자인과 성지윤인데요. 핸드폰을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눕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눕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력 센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그에 따라 바뀌나요? 예, 그 왼쪽 오른쪽으로 눕히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아래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에라고 생각하면 왼쪽을 먼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기울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 오른쪽으로 기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위로 기울였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고정된 것도 위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우측으로 기울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리고 하셨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네, 아까 영화 사례에서 이한재 군이 발표한 것처럼 사용자 차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설정에서 저 기능을 없앨 수 있는지 이런 선택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택권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실수를 겪고 나서 배달에서 이용자는 그냥 이 핸드폰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케이스를 갖다가 잡아줬고 정말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정말 좀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점을 갖다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도 기술 분석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기술과 관련돼서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신 기술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꼭 그 기술을 써야 된다. 이게 거의 강박관념에 가깝고요. 뭔가 최신 기술이 있는데 내가 그 최신 기술을 안 쓰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말하자면은 경쟁력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기술자 입장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막 높이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디지털 인터랙티브한 제품들, 성공한 제품들을 보면은 사실은 최신 기술을 갖다 쓴 제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쪽 기술 분석 챕터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꼭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이라거나 또는 항상 써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레슨이고. 두 번째 레슨, 이것도 자주 범하는 레슨 중에 하나인데, 오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사용자가 정말로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중력 센서를 써서 기울였었을 때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할 거면은 저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호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저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무조건 저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가능성을 갖다 줬을 때만이 저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인터랙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가면 나와요. 한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한 후반부에 가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그 원칙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런 원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되지. 실제적으로.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조 모형. 정확하게 전달된 사례하고 부정확하게 전달된 사례를 각각 하나씩 들어보고 이 두 사례를 근거로 구조 모형이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스템의 구성을 갖다 가장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는 모형이고 그래서 실제로 장점은 우리가 정확한 구조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심성 모형의 장점들을 갖다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거는 뭐냐? 현상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이 구조 모형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엑스트라 에포트를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구성하게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모형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봤었을 때 우리 케이스 권기성, 김민호, 김세희, 배현재, 송종민, 최금탁, 홍정민.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홍정민입니다.
저희가 구조모형 잘 된 사례, 잘 안 된 사례는 뭘로 들었냐면요. 도서관 좌석 열람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조모형이란 건 저희가 그 세 가지 모형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야말로 그 구조가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잘 드러나 있느냐, 그 모형이 그거에 따라서 잘 되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학교 도서관 키오스크에 나타나는 그 좌석 열람표를 보면은 그냥 번호만 따다다다 나와 있어요. 이 구역이 뭐 어딘지 그 정도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딱 이렇게 100번 자리를 해도 이렇게 클릭을 해도 그 100번 자리가 정확히 그 실제로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위치한 어느 책상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호를 찍고 막상 들어갔다가 자리가 별로여서 다시 나와서 다시 다른 번호로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어떤 도서관 좌석 정보 앱을 봤더니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는 뭐 계단도 나와 있고 입구가 어디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창가 자리인지 아니면 안쪽 자리인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내가 굳이 먼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 열람실 좌석표 상만으로도 아 내가 이 100번 자리를 클릭하면은 어떤 책상에 앉을 수 있겠구나를 딱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구조 모형이 잘 전달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겠냐? 찝은 거는 일단 실제하고 유사해야 한다는 점, 정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유사하고 정확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을 요소로 뽑았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 정말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구만. 못 봤는데 저기 위에 있는 도서관 정보는 어느 학교니? 저거는 다 모든 학교 등록하면 다 알 수 있는 앱. 거기서 하면은 우리 학교 도서관이 저렇게 나와? 우리 학교 도서관은 아니고 딴 데? 오케이. 자, 그래서 구조 모형이라는 건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 중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생활과 실제 실세 상황하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구조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부러 애를 써서 봐야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애를 쓰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줄여주려면 그게 직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갖다 우리가 보기만 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용어로는 시스템과 매핑을 시켜줘야 된다. 1대1로. 실생활과 시스템을 1대1로 매핑 시켜주는 작업을 갖다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능 모형. 9팀 중에 6팀이 해줬고 기능 모형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모형이어서 좋은 점은 사용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모형이고 나쁜 점은 상당히 리미티드된 모형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가 감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 6팀 중에서 이정균, 손영정, 이진호, 엄하정, 이윤경, 최근수, 정영근. 네, 저희는 그 잘된 사례와 잘 안 된 사례로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와 이 학술 정보원에 있는 그 프린트 계정 프린트 충전기 2개 사례를 뽑았는데요. 일단 기능 모형이라는 게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우선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저희 조모명을 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충전기 다 써보셨죠? 충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아이디를 누르고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2개 단계가 굉장히 이제 사용자한테 귀찮은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쪽 잘 안 보이시겠는데 입금을 하시려면 확인을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저는 항상 확인을 누르거든요. 확인을 누르면 입금 후에 확인을 누르라는 멘트가 뜨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입금 후에 확인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입금을 하시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한 다음에 누르면 마치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총 8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프린트 계정을 충전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없어요. 이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기능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게 기능 자체도 불편하고 전달에서도 오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지하철역에 가면은 교통카드 충전기가 있는데, 교통카드 충전기도 다 충전해 보셨죠? 네, 여기에 이제 카드를 올려놓으면 바로 본인에 대한 정보가 인증이 되면서 본인이 얼마가 있는지 같이 뜨고,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은 되게 다양하게 일회용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굉장히 이거를 뭐 한 단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버튼을 조합해서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제 기능에 대한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 모형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중요한 요소는, 우선 이제 그 시스템 다 결국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충전을 하기 위한 사람들, 사용자마다 다른 기능 모형이 있겠지만 그거를 바로 파악하는 게 상충 요인 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에 있는 모형 같은 경우는 버튼의 크기도 굉장히 필요한 버튼들을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큰 기능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4학년 권인데요. 그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 지하철에 비해서.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드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학교 JP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인증을 처음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학번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확인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저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상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라는 거에서 왼쪽은 카드를 올리는 거고, 그리고 네. 오른쪽은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증을 뭐 안 가져왔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확인한다는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확인을 2번 눌러야 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아이디랑 마치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듯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입금을 바로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빡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료를 할 때도 심지어 확인을 가끔 눌러야지 이게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성 모형과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예를 좀 뽑아봤습니다. 학술정보니 이래? 나 맨날 거의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나보고 그래. 도대체 언어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라고.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디자인 단계에 가면은 배우겠지만, 인터랙션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귀찮게 하지 않기야. 쓸데없이 귀찮게 하지 않기인데, 이제 그 쓸데없이 귀찮지 않게 하기는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렇게 좀 가볍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밀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인터랙션 디자인을 갖다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 거는 필요한 시점에서 물어보거나 받지, 필요하지 않을 때 물어보거나 미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케이스가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상 정보를 갖다 입력해야 된다. 근데 현재 거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입력이 불필요해. 난 그냥 상품만 선택하면 돼. 언제 신상 정보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걸 갖다가 결제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신상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갖다 선택할 때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거의 들어오는 손님 발로 내쫓는 거거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예전엔 꽤 많았댔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왕 왔는데 한 번에 그냥 고객 정보를 왕창 얻어가지고 그걸 가져 내 나중에 마케팅할 때 쓰겠다 이런 욕심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신상 정보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을 다 캤다고. 특히 첫 번째 멤버 그 신청할 때 이런 거 같은 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댔어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 잘 발견해 줬고요. 이제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인터랙션 디자인 수업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OS, 이거 너무 잘했어. 두 개의 OS 딱 맥 OS하고 윈도우 8 비교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727은 아이패드 이용한 레이싱 게임하고 갤럭시 S3의 다이렉트 콜을 갖다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기왕이면은 같은 도메인에 비슷한 태스크를 하는 시스템을 고르면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HCI 스타일에서는 휴지통 아이콘하고 한글식 자판을 했고 모의조 그 다음에 5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모형을 제대로 전달한 사례 그리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례 각각 하나씩 들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한번 보자. 우리 가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그걸 만들므로써 어떤 가치를 갖다 느낄 거라고 생각하느냐. 기능적 가치하고 유의적 가치가 양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하고 개인적 가치가 이런 축이야. X축, Y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가리켜서 오소그널하다고 그래. 통계하면 여러분 배우죠. 오소그널 매트릭스. 둘이 관련성이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두 축을 오소그널 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두 축은 오소그널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능적인 가치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그게 사회적 가치냐 개인적 가치냐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회적 가치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이게 기능적 가치냐 유의적 가치냐에 별 영향을 안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이 두 축을 갖다 메인 축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메인 축 말고 다른 축으로 이 부수적인 가치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가치 모형을 정확하게 전달한 경우 어떤 경우냐? 어벤져스. 네, 저희 조는 가치 모형을 잘 전달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어플, 이렇게 모바일 어플과 웹 서비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제가 일단 그 기능적 저 그래프를 이제 넣으면서 넣었던 이유는 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얼마나 더 어떤 서비스가 더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게 하려고 이제 넣어봐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래프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일단 패션 서비스를 조원들이 함께 생각해내서 잘 입는 법이라고 써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지식 쇼핑 패션 아이콘 뷰라는 서비스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잘 입는 법이라는 앱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일하면서 잘 입는 법이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서비스명을 가진 앱이 있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딱 뜨자마자 저 왼쪽 스크린샷에 있는 것처럼 빽빽한 텍스트로 가득 무슨 옷에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식의 설명이 써 있는 앱이었어서 굉장히 기대와 달랐던 이제 서비스를 접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이제 잘 입는 법이라는 서비스와 지식 쇼핑에서 제안하는 이 서비스 모두 패션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일단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옷을 잘 입을까라는 그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그 이제 힌트를 얻고 싶어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잘 입는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주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패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일단 기능적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글로 줄줄 읽으니까 재미도 없어서 유의적인 가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봤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가치 이런 면도 좀 약하다고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식 쇼핑의 패션 아이콘 뷰라는 서비스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런칭된 그 부속 서비스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가장 상단에 매달 선정한 연예인들에 대한 콘텐츠가 나오면서 그 연예인이 어떤 옷을 좋아한다라는 걸 굉장히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그 지식 쇼핑에 원래 입점한 저렴한 인디 쇼핑몰들의
그 옷과 연결을 해놔서 사용자들이 눌러서 바로 살 수 있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예쁜 연예인들이 입은 그 멋있는 모습을 동영상 콘텐츠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서 뭐 유의적 가치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콘텐츠를 보면 이제 보통은 연예인이 입은 옷은 내가 살 수 없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비싸겠지라는 그런 인식을 깨고 바로 밑에 근접한 공간에다가 뭐 이제 한 10만 원대 미만의 저렴한 상품들 하지만 그 동영상 속에 등장한 상품과 유사한 것들을 연결해 놓음으로써 사용자들이 저렴하게 그 상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금전적인 가치도 충족시키고 또 한편으로 기능적 가치도 충족시킨다고 봐서 이 두 서비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일단 왼쪽 어플을 모르지만 그렇게 텍스트로 된 어플을 많이 봐서 실망을 해서 되게 좋은 예시를 본 것 같아서 그 점 일단 코멘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자칫하면 사용자가 귀찮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만큼 유의적인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페이지 중에서 그 이제 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이제 이미지 외에 그 동영상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제공해주는 연예인을 따라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이제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멀티미디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좀 더 뭐 궁금증 이제 그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짧은 동영상이고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은 별다른 뭐 정보를 더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연예인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컨텐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이거를 반드시 보게 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의무감은 좀 배제했기 때문에 유의적 가치를 이제 만족시키는 데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들에서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그림 하나 보고 되면 이 두 가지 어플이 구체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패션이나 이거 뭐 여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을 갖다가 강조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관성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되는 걸 갖다가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서 소화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드의 그런 정보들을 갖다 제공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가치를 갖다 입히는 데는 좋은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안성준 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차 3단계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 실행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사용자가 들어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는 사용 의도를 갖다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따라서 가야 되겠지라는 순서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그걸 갖다 손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3단계를 갖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를 갖다 줄이는 방법을 치르치르. 저희가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릴 게 저희 이름이 치르치르입니다. 근데 먼저 이거 설정하게 된 이유가 먼저 저희가 조모임하려고 예약을 하러 들어갔는데 결국 방이 없어서 치르치르한 치킨 맥주집에 가서 조모임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모임 이름을 치르치르라 짓게 됐습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차가 큰 경우는 학술, 정보원, 세미나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사용 좌석, 전혀 좌석을 나타내지만 제가 정작 원하는 날짜에 그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협업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들어가면은 원하는 날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클릭해서 하면은 이제 가용 시간대를 공석 확인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공석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정말 단순하게 가능, 불가능.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시간이 안 되면 1시간 반 해보자. 1시간이라도 조모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바뀌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저기 밑에 보면은 간단하게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그 지금 사용 현황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에. 그래서 결국에 하나씩 일일이 다 클릭해 보면서 방이 있을 때까지 전부 협업실에 있는 방을 클릭해 보면서 조모임을 찾다가
저희는 결국 매축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와 반대 경우 실행체를 줄여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경 경영대학 강의실 예약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별 지하 1층에 대거리 하생이라고 그 조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예약할 경우는 간단히 처음에 저희가 희망 날짜와 희망 인원을 설정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쫙 그 예약 중 혹은 이렇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 쫙 뜨게 됩니다. 거기서 단순히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방들과 비교가 쉽게 가능하게 해서 정말 원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바로 예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행차가 작고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순서 규정하기에서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스터디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신중도에 있는 1층 협업실 같은 경우 굉장히 소리가 위로 울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거기서 조모임을 안 하겠다. 뭐 조장님 저 거기서 조모임 못 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 솔직히 조별 활동에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에 모인다는 행위 자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반을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바로 실제로 물리적인 행위 실행하기 여기서 잘못됐다 생각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 좋은 사례를 갖다 선정을 해줬고 특히 이 행위의 순서 규정하기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단계고 여기가 이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주 잘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아주 잘 준비를 해줬고 그 다음 전광판 해줬고 뭐 위조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평가차 3단계 평가차라고 하는 거는 키조작 무슨 조작을 하고 그 결과를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변환된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다는 걸 갖다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변했을까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의도가 제대로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해 보는 거. 자, 이 평가차는 HCI 스타일. 저희는 이제 평가차 이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평가차를 하게 되면 이제 평가 단계에서 이제 사용자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행위 단계 7단계를 일단 다 나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전부 모든 사람이 경험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스위치 보면 저런 네 개의 스위치만 봐도 어떤 스위치가 어떤 불을 끄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이런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이 앞에 있는 불을 켜기 위해서 하나하나 버튼을 다 눌러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같은 건 이제 평면도를 제공해 줘 갖고 그 부엌에 있는 스위치면 부엌 이 평면도를 보고 부엌 위치에 해당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져서 어떤 사용자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조는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스위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 가지는 어떤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시켜서 이런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아마 편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직조작은 실행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위치는 직조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차가 크게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줄여야 된다는 사례를 가져오신 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오른쪽이 더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좋긴 하지만은 구현하기가 조금 더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만드는 단가는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실제로 사이프러스의 어떤 한 호텔에서는 이걸 진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디지털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그림만 그려줘도 사용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경영학과 공부학부 서현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민지 학생이 얘기한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평가차가 있는 사례보다는 오히려 실행차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의도와 자신의 자신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평가를 하기 전에 이것을 켜려고 볼 때 실행의 단계에서 애초에 이것이 어느 걸 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없으신지? 제가 그 행위 단계 7단계를 이제 하면서 되게 뭔가 경험상으로 약간 헷갈린 점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의 해석에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몇 번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실행차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행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지만은 이 평가차에서도 역시 차이가, 특히 내가 그 방에 안 있을 때 내가 그 방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알려면은 이 시스템 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변화가 이렇게 꺾였나 안 꺾였나 나 맨날 헷갈려. 이게 이쪽으로 꺾인 게 키는 건지 저쪽으로 꺾인 게 키는 건지. 그래서 변화의 상태를 갖다가 지각하기 힘들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게 변화된 상태가 내가 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파악된 상태가 내가 처음에 의도하는, 내가 부엌에 불을 켜려고 그랬다 그러면 부엌에 불을 켜려고 생각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저쪽에 비해서는 이쪽이 훨씬 더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버튼과 같은 거는 실행차에 대한 효과도 큰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한 대로 실행차에 대한 효과도 크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평가차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실행차하고 평가차를 갖다가 같이 잘 표현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어벤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울프람 알파대 연세대학교 졸업 예비사정 있었고, 그 다음에 권기성, 그 다음에 주제씨까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인터랙션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 유용성을 갖다가 첫 번째로 봤는데, 유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심성 모형을 구축하게 만드느냐. 그 정확한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 심성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에 심성 모형은 과거에 그거를 사용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과거의 그 사용 경험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 시스템이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나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터액션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유용성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인식이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불안정하고 상충적인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확한 심성 모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실행차라고 하는 것과 평가차라고 하는 그 6가지 단계들을 갖다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6가지 실행차하고 평가차를 줄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심성 모형을 갖게 만들고 그 정확한 심성 모형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칙, 유용성의 원칙이다. 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전체 구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용성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